예, 전통적인 평화는 뭐냐면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공격할 의사가 있는 적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게 함으로써, 억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훨씬 크게 인식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위협적인 행동이나 공격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최근에 나온 건데, 서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전쟁이 안 난다. 그래서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 캐나다 또는 뭐 조금 나라 혼란스럽긴 하지만 멕시코 이런 나라들, 이런 미국이 핵을 갖고 있는데 캐나다 사람들이나 멕시코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우리처럼 잠을 못 잘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북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실한 억제력을 가지거나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 더 이상 진짜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말하는 2017년 기억하시겠지만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안 된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만이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그렇고 유엔 훈장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나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미연합군은 한 번도 북한에게 침략을 해본 적도 없고 단 한 건의 도발을 한 적도 없습니다. 100%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이 나는 것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전쟁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그런가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응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된다. 가짜 평화입니다. 불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완용이가 일본에 항복했던 거나 정반민이 북베트남한테 항복했던 것도 평화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의 이 혼란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을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매도를 하고 북한이 설사 도발을 하더라도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평화라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가짜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의 저는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소위 국가의 한스 모겐소가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국가 이익을 할 때 제1의 사활적 이익이죠. 국가 생존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게 생존에 대한 거고 두 번째 거의 뭐 결정적인 그 이익에 해당되는 생존 다음이 번영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적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상황적 이익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번영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살고 잘 사는 문제고 이 번영의 위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 자체가 이미 이제 IT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경쟁력이 한계에 봉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있던 미중 간의 어떤 우리가 통상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몇 프로가 되는 70% 정도 되는 나라니까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어떤 피해. 그 다음에 중국하고 소위 우리 인접국 중에서 일본하고 소위 끼인 샌드위치 신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적 위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가중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된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북한이 험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과거에 핵실험을 했을 때 잠깐 뭐 자본시장이 흔들린 적이 있는데 요즘 그것도 이제 뭐 거의 별로 안 흔들리죠. 한두 시간 있으면 회복이 되니까 자본시장이. 근데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의 번영을 뒷받침했던 남쪽 즉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해양국가들과의 연맹을 하기라고 자꾸 북쪽을 향해서 기웃기웃합니다.
잘못하면 어차피 미중 간에 이제 근본질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줄을 잘못 써서 소위 안보 리스크가 진짜 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날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주시죠. 다음 편이 우리는 왜 위기를 그럼 이렇게 맞았는가? 저는 그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소위 그들의 대남혁명 전략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폈는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앞에 있었던 것을 백지화 돌리고 계속 오락가락했죠. 이게 이제 일관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북한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혹시 영화 보시는지 제가 아주 어릴 때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영화인데 유호성이라고 하는 한국 배우가 나온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좀 수준 낮은 영화긴 한데 거기 유호성이가 딱 그랬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유호성이처럼 한 놈만 패 그 구절처럼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었어요. 이게 우리가 통상 그 유식의 함정인데 유식한 사람들은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안 하고 다른 표현을 계속 씁니다. 우리나라는 차도 봐도 매번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외국은 보면 벤츠 해가지고 뭐 숫자만 바뀌던데 한국 뭐 소나타, 스텔라 옛날에 뭐 이름이 복잡하게 바뀌어요. 유식한 것 같지만은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소리를 업데이트하는 사람하고 한 소리만 계속 하는 사람하고 한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근데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7번 아이언만 한 2, 3년 계속 친 사람 나중에 잘 칩니다. 한 달 7번 아이언 치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치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치고 나면 나중에 결국 처음에는 좀 멋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난리입니다. 테니스도 포핸드 스트로크만 계속 한 3, 4년에서 기본기를 닦는 게 이기거든요. 우리 일관성이 부족했다. 두 번째는 북한을 경시했어요. 이 경시의 배경이 사실은 군사력입니다. 아주 경제력입니다. 2017년 작년 통계는 안 나왔으니까 2017년 2년 전에 월드뱅크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북한의 GDP가 47배입니다. 인구가 2배쯤 되니까 1인당 GNI는 23배가 많죠. 굉장히 북한에 비교가 안 되도록 부자입니다. 제가 이제 육군산학교 다닐 때 제 전공이 전쟁사인데요. 전쟁사를 한번 총괄해 보면 한 가지 주요 아이템이 있습니다. 주요 컨셉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이긴 것이 인류 전쟁사의 90%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나라를 이긴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부자지만 정신이 건강했던 영국이라든지 유럽 나라, 특히 20세기 이후에 미국 같은 나라가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전에는 몽땅 다 가난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지구를 보시면요. 북반구에 대개 문명이 이랬습니다. 남반구는 주로 그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처럼 섬이고 이러니까 문명은 다 북반구에 있었죠. 북반구의 북쪽은 춥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남쪽은 물산이 풍부합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요. 다 문명은 농업 문명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되기 이전에 북과 부의 기준은 농업 생산력이죠. 그래서 배고프고 추운 북쪽에서 남쪽을 털어먹으러 다 이겼습니다. 동양은요, 소위 기마민족이라고 하는데 유식하게 하면 좀 터프하게 표현하면 마적이죠. 말 타고 남쪽을 털어먹었습니다. 몽고, 거란, 여러분들 아시는 청나라, 여진족 다 이런 것들. 서양은 뭐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아니면 유럽 반도에서 유럽 쪽에서도 노르망디의 북쪽에 지금 베네룩스 삼국이 있는 이쪽에 바이킹 사람들,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서 남쪽을 틀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유럽은 해적, 동양은 마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틀어먹 다 이겼습니다. 희한하게 꼭 그거 일치 안 하는데 우연히도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고 북예멘, 남예멘 붙으면 북예멘이 이기고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기면 꼭 북베트남이 이기고 중국도 만주에 있던 모택동이 남쪽에 있던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던 장개석 군대를 이겼습니다. 되게 이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물 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경제적 돈만 많다고 북한이 상대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세계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된 통념, 잘못된 사회적 통념, 잘못된 컨벤셔널 위즈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 미국을 봤으니까. 야, 일본 이기는 거 보니까 역시 돈 많은 내가 가난한 나라면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미국은 부자였지만 일본 못지않게 정신이 부족했습니다. 설명하려고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피폐하고 안보의식이 없고 국가의 또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본을 잃어버려도 돈만 많으면 북한은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세계사 교훈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있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냉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제가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1991년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90년도 독일이 통일되고요. 91년 1년 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러시아 산소기가 모스크바 광장에 올라갔죠. 그 동북군이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냉전 붕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고요. 1969년도에 닉슨이 68년도 대선에 의해서 69년도 닉슨 정부가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데땅트라고 그러죠. 미소가 뭐 이렇게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1972년 살트1 소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것도 맺고 동서 해빙무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969년을 냉전 종식이라고 그러니까 1991년 12월 25일을 냉전 종식이라고 그럽니다. 1991년이죠. 냉전 붕괴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이 사회주의 세력이 둘이 부딪혀서 사회주의가 왕창 망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흡수가 됐을 때를 냉전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냉전 붕괴가 안 됐죠. 전 세계는 됐는데. 근데 우리는 뭐하고 착각하냐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핵벽 정책, 여기 데땅트거든요. 데땅트를 냉전 붕괴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는 냉전 구도 그대로입니다. 한반도가 냉전이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데땅트와 냉전을 이해를 못하는 무식의 소치인데 이 무식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대북 경각심이 이완돼 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미스고요. 네 번째는 저는 수세적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상이 있는데 야, 나 뭐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 현상만 유지하자. 역사상 현상만 유지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현상 유지되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봐도 소니가 현상 유지한다고 이런 거 하고 어쨌든지 저걸 따라 붙여보야겠다는 삼성전자가 이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다 북한, 남북한에 그냥 평화정착돼서 공존하면 돼. 그런데 허접한 북한은 아니야. 남한을 먹고 내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어. 끊임없이 했습니다. 현상 유지하는 집니다. 현상도 유지 못해요. 그리고 현상을 타파하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창의가 나옵니다. 지키겠다 하는 사람은 나태, 안일 이런 것만 됩니다. 그럼 어쨌든 내가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 못하겠다. 나는 정말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뇌는 창의라는 이름의 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의 꿈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인류 문명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이 농사 짓고 이 정도 만족하고 여기서 그냥 대충 살자는 나라 전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그래서 통일도 하고
영국이나 우리나라 땅 크기나 인구 비슷비슷했는데 우리는 뭐 세계 1등 못 됩니까? 우리도 세계 대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젊은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현상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산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 인류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이것을 망각했다. 마지막에 이제 밑에 네모로 해놓은 게 소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북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이것도요 사실은 수세였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뭐 그걸 물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둘이 양자회담, 비공개회담 할 때 나중에 이제 뭐 그게 밝혀졌는데 통일 꼭 해야 되느냐 하니까 뭐 문 대통령이 뭐 하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물었을까? 저는 그때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 아마 대개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니들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노래는 부르고 했었는데 한국 사람 진짜 통일을 원하냐? 야, 아닌 것 같아. 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통일할 의지도 없고 통일에 반대되는 짓만 하고 있어요.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물어봅니다. 자,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북한은 핵을 생명처럼 생각하는데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저 목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하고 돈 좀 갖다 주고 팔다리 쓴다고 목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데 칼이 들어올 정도로 죽은 것 같은 질식 같은 상태가 돼야 북한이 야 이거 핵을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게 될 텐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리스크와 코스트를 책임져야 돼요. 한국 사람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사자가 아닌 유엔이나 외국의 살려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위선적이죠. 말은 행동이 다른 겁니다. 말은 비핵화 의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비핵화 의지를 통해서 비핵화를 가는 동안 있는 코스트와 리스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 푼도 낼 생각 없이 공짜만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대신 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은 따로따로 논다. 대한민국 북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불쌍한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서 통일의 꿈이 있는가? 말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실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위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로 이제 사실 이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개요는 비핵화 문제하고 제재 해제는 동상이몽, 각각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합의가 결정되죠. 핵심인데 비핵화 문제는 영변입니다. 영변. 그러니까 영변, 북한은 영변만 내놓겠다는 거고 미국은 영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영변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이 알파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을 생산하는 걸로 보면 영변에 뭐에 나오는 강선이나 홍강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이미 생산한 핵무기, 그 다음 미래 핵에 해당되는 핵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이 알파는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래서 영변보다는 알파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놓고 북한은 영변만 내놓았는데 이 이견에서 결렬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제재 해제인데 최선희는 우리가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1개 제재 중에서 앞에 그 5개만 뒤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냐, 요것을 이제 북한은 일부분 해제라고 보는 거고 이제 미국은 전체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좀 제가 자세히 좀 적어놨는데 참고하시고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11개 대북 제재 중에서 이제 앞에 6개, 먼저 나왔던 6개는 북한의 무기 거래만 제한하는 겁니다. 요거는 북한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무기 거래는 북한의 통상에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5% 재는다고 뭐 북한이 끄떡없죠.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 5%마저 무기 거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수든 뭐든 북한 배는 이게 통상을 못한다 그러면 배 보고 잡는데 컨테이너 안에
탱크가 들어가 있는 건지 대포가 들어가 있는 건지 북한의 철강성이든 뭐 다른 물건이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성선을 해서 물건을 뜯어봐야 합니다. 무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 없이 무기 거래만 핀포인트로 제한하게 대달려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고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사 뜯어봐도 완전한 무기, 이건 누가 무기로밖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괜찮은데 이중용도 품목들이 많습니다. 엔진인데 탱크 넣으면 탱크 엔진이고 트랙터 넣으면 트랙터 엔진이고 이중용도 많죠. 반도체 넣어서 미사일에 쏘면 미사일에 들어가는 건데 휴대폰에 들어가면 휴대폰 반도체입니다. 이 이중용과 품목이 훨씬 이걸 전문용어로 듀얼 유즈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듀얼 유즈 아이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북한은 모든 통상은 공기업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기업이 하죠. 북한은 공기업이 합니다. 공기업은 사장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무기거래를 통해서 벌은 돈을 왼쪽 주머니 넣고 민생거래 오른쪽 넣다 쓸 때는 지 맘대로 쓰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이중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제재는 아무 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이건 진보 보수 정권, 좌우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감동받고 그냥 선전만 했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선거였다. 제재였다. 그런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최선희가 말한 270부터 북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민수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270도 민수용을 제외하고 석탄만 다 하려고 했는데 중국 주장에서 민생을 제외했습니다. 270은 사실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봤어요. 이 가로 안에 보시면 북한 수출이 2016년까지 1위가 석탄입니다. 2위가 수산물이고 3위가 섬유 제품이에요. 자, 270은 석탄, 민생을 제외하고 제외해보니까 대부분 민생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말기 때 북한이 2016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하니까 11월 30일 날 나온 게 2325입니다. 석탄을 낮춰했어요. 철강 이런 걸 얼마 안 되고 대개 6억 불 정도 됩니다. 북한이 1년에 석탄을 수출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한 1억 불 정도가 그 철광석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돈은 한 8천억 정도로 제했는데 20%. 어쨌든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2017년도에 화성 14, 12호, 13호, 14호 쏴서 그게 8월 달에 8월 5일 날 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는 석탄뿐만 아니라 이수출에 해당되는 수산물을 제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하니까 섬유류 3위까지 다 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을 제해. 수입 중에서 가장 핵심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원유, 정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유를 가지고 정유 공장을 돌리면 정유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4개라고 그 다음에 부산물 납타를 뽑는 과정은 우리가 정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 납타를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화학물을 만드는 걸 우리 화학이라고 정유화학 산업이라는 밸류체인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정유 제품. 근데 북한이 정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은 원유를 그대로 수입해서 정유해서 자기 정유 공장을 돌리는 게 있고 그 정유 공장 가동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제유를 그대로 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기 시작했던 거고 마지막 2397호 화성 15 싸우고 난 뒤에 나온 거죠. 이때는 북한이 노동자 송출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드디어 목줄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북한이 2017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실은 2018년 영향을 받을 쯤에서 우리 정부가 뭐 중재자니 뭐니 해서 뭐 트럼프하고 트럼프는 또 중간선거하고 이런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북핵 쇼를 안식해서 1년만 있었다면 정말 북한이 아주 이번에는 제대로 험한 꼴로 나와서 좋은 결과가 되었을 텐데 이걸 승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노이 회담 사람들은 트럼프가 정말 기기명하게 노딜을 해서 뭐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작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뭐 손해본 게 있습니까?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 10개 더 만들었죠. 2017년에 나와 있는 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협상을 하니까 제재 이행을 미국이 눈 감아줬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 북한이 이제 이 제재가 시작될 때 아직 적용이 안 돼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적용이 돼서 17년에 북한의 대중 수출이 16.5억 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2.1억 불, 88%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밀무역으로 상당 수준 이것을 환적해서 플러스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보냈습니다. 관광객은 유엔 제재가 아니거든요. 120만 명이 왔답니다. 특히 6.25 때 의용군으로 참가했던 소위 중공군 아들들이 효도관광을 그렇게 많이 보냈대요. 120만 명이 왔는데 얼추 추산해서 한 사람들 1박 2일 코스도 있고 2박 3일 코스도 있고 그런데 평균 한 사람들이 300불 정도로 쓴답니다. 3억 6천만 불이 그냥 플러스해서 제대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6.5불에서 2.1억 불밖에 안 됐지만 한 3, 4억 불 내지 4, 5억 불 정도가 밀수로 들어간 거고, 거기다 4억 불 정도로 관광객을 더 보내고 여러 가지 거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이었고 남북 정상화한다 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뭐 중재자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지금쯤 북한이 굉장히 그 질식적인 그 힘든 상태에서 나와서 많은 걸 내려놓았을 텐데, 그러니까 북한은 제재는 있었지만 제재 이행이 엄격하게 안 됐습니다. 자, 핵무기 10개 생산하고 기왕 2017년 넣은 제재가 희미해졌죠. 근데 우리는 뭘 줬습니까? 연합훈련 중단됐죠. 한미 동맹이 심각한 균열이 됐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9.19 군사합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빗장을, 국방빗장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그냥 얻었던 거 확연하게 얻은 거야. 추가적으로 얻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미국도 적은 틀어주기 어려울 걸 알면서 저렇게 세게 배팅했느냐.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노름판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본전을 잃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럼 세게 배팅하는 거죠. 우리가 왜 세게 배팅을 못하겠습니까? 세게 배팅을 하면 본전을 배팅을 세게 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본전을 돈을 잃을 가능성이 비례해서 많아질 때 배팅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는 손해날 게 없으면 일단 세게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의 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최근에 낙관론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 자, 이 문제 이제 그래서 이 대북 제재는 이렇게 5개의 제재가 그나마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끝나고 와서 미국이 볼튼도 그랬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겠다니까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을 또 만지작거리고 뭐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제가 이제 PPT 있으면 좋았는데 어저께 며칠 전에 찾느라고 좀 트럼프는 화난 얼굴하고 김정은이는 울상된 사진을 인터넷 찾아서 좀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뭐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기 계신 분이 잘 아실 겁니다. 2016년 7월 달에 그들의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했던 5개. 이거는 북한은 핵을 내려놓겠다는 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해구산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이 떠나고 나아가서 고함이나 이런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북한의 미국의 핵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작년도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조선일보나 기타 신문들이 인터뷰하면서 그걸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의도대로 이렇게 인터뷰는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북한 비핵화에 뭐 큰 진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2005년 9.19 공동성명, 그러니까 가장 직전에 6자 6개 나라가 서명한 거기에도 딱 정의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딱 북한 비핵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여태껏 우리가 남북 간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4년 10월에 했던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다자 양자 모든 합의에 북한 비핵화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부패한 겁니다. 완전하게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를 선언한 건데 이게 했다는 것으로 둔갑을 하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하면 기자들이 알아듣는데 누구도 쓰질 않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객관적이고 언론의 공정 보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제가 그때 살아오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덕분에 아,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재산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 그래서 미국 혁명을 앞두고 1775년 패트릭 헬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 절규했구나. 그 절규를 듣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계 최강국 영국에 맞서가지고 76년 독립선언을 했겠구나. 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데 이게 공개의 공화국처럼 몰랐구나. 제가 참 뼈저리게 느낀 게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먹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나라다. 어디 방송 와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기자증 되면 요새 취업하기도 힘든데, 자, 우리가 하는 좋은 대학 나오고, 제국 공부 꽤나 했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쓰레기가 됐나? 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진실마저 전하지 못하는 이 정도의 몰지성이 됐는가? 참 이게, 저도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이해에 함몰된 탑다운 방식, 요거는 신문에도 많이 났으니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어쨌든 김정은의 과욕과 잘 아시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처음에 작년 3월에 정의용 실장이 와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어쩌고 했을 때는 혹시 좀 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쭉 진행된 거 보면 미국도 전문가들이 있고 시스템이 살아있는데 트럼프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북한이 사기치고. 그러니까 북한이 거짓말을 했거나 북한은 거짓말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 전달하면서 거짓말했거나 두 가지겠죠. 거짓말은 맞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북한 아니면 한국 둘 중에 한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는 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는 것은 트럼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국내 정치적인 소요 때문에, 정치적 마케팅 때문에 썩은 척 하면서 1년을 끌어온 것이죠.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노이에 대한 평가, 요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도 쭉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년 넘어, 그러니까 작년 평창 올림픽이 오면서 이 쇼 무대가 올려져 가지고 하여튼 그동안 이 가수 저 가수 화려한 춤 댄스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쇼는 끝나고 막은 내려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나면 쓸쓸하지 않습니까? 쓸쓸한데 무대만 남아있고 쓰레기 이제 치워야 되니까 좀 관객들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와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도 좀 해야 되고 남는 건 없는데 평창올림픽이 적자올림픽 비슷하게 그와 똑같이 우리한테 청구서 우리 이런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설사 70년대에 카트가 그렇게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디펜딩을 잘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거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중단을 선언했으니까요. 받은 거 하나도 없이 엄청난 비용을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떻게 지불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용은 잔뜩 내고 무대 주변에 쓰레기는 잔뜩 있어가지고 이거 밤새 치울래도 치울 길이 막막한 이 쓰레기 더미에 돈은 돈대로 쓰고 쇼는 아무 효과도 없이
허황되게 끝난 것이 나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뭐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북한하고 우리의 입장은 야구로 치면요, 북한은 매 타자한테 이겨야 돼요. 한 타자라도 제대로 못 잡으면 북한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9회 말 마지막에라도 안타 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디펜딩 여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 뭐 어쨌든 많이 흥크러놨지만 그게 정확하게 숫자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한 3, 4회 정도에 우리가 형편없이 깨졌는데 지금 4회부터 다시 정신 차려서 좋은 투수 집어넣어서 좀 잘하면 뭐 우리가 승기를 잘 올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새로 출발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화적인 협상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가장 또 좋은 방법은 북한을 민주화시키면 됩니다. 북한의 체제의 성격을 바꾸는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평화적 비핵화에 관련돼서 원칙을 이야기하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그렇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내가 핵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 시작은 북한이 지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죠. 북한이 하겠다에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북한이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느냐,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으면 북한의 완전한 제재 해제 정도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소위 FFVD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이번에 우리가 가슴 졸였던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 정부는 뭐 일단 뭐 북한이 북핵을 이고 살더라도 남북 관계 시험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부니까 또 논의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조금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정말 북한의 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쇼만 좀 하고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협상 수단을 핵동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우리의 모든 협상력을 소진하고 사실상 북한이 핵무장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공의 조건은 뭐냐,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죠. 경제적 질식 상태, 도저히 못 버티게 하는 상황. 경제적 질식은 북한은 미국이 바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 중국이 북한과 통상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 코스트와 리스크가 있지만 조건 유리합니다. 미중 패권 정쟁 때문에. 어쨌든 미국도 위험과 비용이 있지만 중국의 목줄을 쥐어서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고 느껴서 북한과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생각을 일단 바뀌게 돼요. 그 바뀐 중국이 북한의 목줄을 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훨씬 더 큰 위험, 소위 이게 핵이 북한 안보에 미치는 파라독스가 되는 거죠. 역설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진지하게 핵을 내려놓을 걸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북한이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마지막 군사적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북한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 야, 이거 이랬다가 완전히 내가 깍지를 벗고 완전히 굶어 죽고 기름 한 방울 없이 경제적으로 말라 비틀어 죽겠구나.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면 미국의 스텔스기가 날라오겠구나. 아이고, 험한 꼴 보기 전에 덜 험한 꼴 볼 때 들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구상의 P5 국가를 제외하고 핵을 개발하거나 가지고 있던 핵을 내려놓은 나라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핵을 가지려는 동기와
거기에 주는 대가가 등가성이 돼야 이걸 내려놓지. 아까 똑같은 게 나는 이게 목숨 같은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돈 준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팔다리 비튼다고 목 내놓겠습니까? 팔을 잘려도 목은 저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요게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와 전략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여기 특히 이제 북한, 미국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생각해요. 북한의 비핵화는 왜 합니까? 보다는 안보 상태를 위한 거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존입니다. 나중에 이 질문이 미국이 한국한테 할 수도 있어요. 자, 주한미군이 없다. 주한미군이 있다 없다는 한미동맹이 실제적으로 종이 문서상에 존재하느냐 실체적으로 존재하느냐의 바로미터가 주한미군의 존재 일부입니다. 자, 주한미군도 없고 북한의 핵도 완전히 없는 게 좋습니까? 북한의 핵은 있지만 주한미군이 있는 게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북한이 핵을 가져서 된 게 아니라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이 핵을 가지기 이전부터 존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70년 이상 전쟁에 있는 생존과 번영을 했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핵과 맞바꿔 버렸다. 북한이 핵을 다 내려놓는다고 아주 유리하게 가정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한 상태면 북한은 재래식 위협이 없나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서 전방도 다 허물었는데 북한 특수부대가 그냥 걸어오면 핵을 안 써도 그냥 서울 점령해버리는데 하루만에.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온 안보 상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협상을 할 때는 줄 것만 주고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건 확실히 받아야 돼. FFVD라고 하는 북한의 과거해, 현재, 미래 해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줄 것만 주지 않습니다. 줄 것만. 예를 들면 외교적 보상, 경제적 보상 줄 수 있어요. 아까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안보적 보상 못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보 위협에 북한의 핵은 one of them입니다. 심각하긴 하지만 북한이 핵이 없어도 북한이 재래식 위협이 있고 북한의 본질적이면 정권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또 다른 것은 북한의 위협이 없어졌다더라도 우리 5천년 민족 순환사에 증명하듯이 주변국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바로 그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 과자를 1,000원 주고 사는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등가성이 성립이 안 돼요.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은 등가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보적 보상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래야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주고 싶어도. 그건 북한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가 정치를 잘못해서 체제 내부 모습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판문점선언 보면 아주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도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고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모든 공간에서 그 판문점선언은 기타 공간이라 표현했고 평양선언에서는 모든 공간이에요. 모든 공간이 뭘까요? 이게 사이버나 언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판문점선언 끝나고 태림호 공사 강의한 걸 시비 걸었죠.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기 모순에 의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독재국가는 공산 독재국가 포함해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제외하고 자체 모순에 자체 붕괴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 모순에 대해서 누가 비판한다든지 언론에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정부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언론에 자유가 살아있는데 우리 신문이 그걸 낸다고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언론은 그렇게 해줍시다. 뉴욕타임즈나 CNN을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 항상 도발로 돌아와서 복귀할 수 있는 완전한 명분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봐줄게. 쌀 100만 톤 내라. 언론 보도한 거는 좀 봐줄 테니까, 비판 세미나한 거 봐줄 테니까 100만 톤 내.
과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법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도 장로님 소개서 봤는데 이게 계약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다 계약서 보셨잖아요. 전세를 하든 뭐하든 갑과 을의 관계 뭐가 있는데 이 평양, 판문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6.15 14도 합친 4분의 서명을 했는데 그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우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게 명시적으로 안 됐지만 이번에 문재인 때는 그걸 명시를 했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이걸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로 관계가 명시해요. 그 계약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더 이상 도발로 안 하면 내가 이런 거 해줄게.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제대로 안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계약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자, 이런 상태에서 남북 간에 만일 합의한 거를 북한이 언젠가는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진다고. 일본이나 주변 미국처럼 대한민국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는 두 개의 그룹이 세 개 있다고 칩시다. 잘 모르는 데는 그거만 보면 약속을 어긴 건 대한민국이네. 대한민국 해주겠다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고 한 게 전혀 인과관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돈 내려는 거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착한 사람, 착한 나라, 우리는 나쁜 나라를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정을 잘 아는 나라, 그 계약은 안 썼지만은 실제로 내재되어 있는 조건은 이런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북한은 똑똑한 나라, 대한민국은 멍청한 나라. 계약도 안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마치 현금 보관증이나 뭐 이런 사용증 안 쓰고 친구한테 돈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친구가 굳이 안 내겠다면 안 받겠다는 생각하고 했겠죠. 왜 계약서를 그렇게 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좀 시간 지나서 북한이 언젠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나왔어야 그동안 합의했던 거 법대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멍청하거나 나쁜 놈, 북한은 착하거나 똑똑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받을 거 확실히 받고 줘도 되고 줄 수 있는 것만 주자. 이게 두 번째고, 네 번째는 등가 원칙에 의해서 받을 것과 줄 것 적기에 교환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줄게 안보적 보상은 중에서 이 정도는 된다. 한미동맹이나 우리 국방태세 이런 건 안 돼. 북한 체제 모순에 의한 건 줄래도 줄 수 없어. 안 될 거 딱 빼고 줄 수 있는 거 쭉 리스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언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핵화 입구에서 줄 것인지 중간에서 줄 것인지 마지막 출구에서 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비유한 거였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무작위 말을 안 듣고 학교 나가고 전날 사고뭉치야. 그 할아버지가 야 너 그 손자가 보니까 100만 원이 제일 일생에 뭐 핸드폰도 바꾸고 저기서 100만 원이 제일 갖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학교 제대로 다니고 뭐 개근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10번 이내로 학교 빠지고 학교 수업만 들어가고 혹시 학교 수업만 들어가면 내가 100만 원 주고 반에서 한 2분질 안에 들으면 내가 200만 원 줄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이고 할아버지 저 약속 진짜 좋겠다.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학교로 갔어요. 첫날 학교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는 뭐 감동받아서 200만 원 줘버렸어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확인을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여 줄 것을 미리 주고 그거는 협상에서 등가 성립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런 걸 했어요. 우리가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할 때 노태우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91년 10월 달까지 적어도 우리 핵은 아니지만 미국 핵폭탄이 100발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핵을 개발해서 우리는 한 달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 지금까지 핵 개발했죠.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먼저 완전히 없애고 너 하라. 북한이 안 듣죠. 아니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주한 미군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우리 핵 잠재력을 없애더라도 영변에 가서 북한이 완전히 없애는 걸 확인 나고 내려놔도 늦지 않은 것을 미리 줘버려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반복이에요.
근데 그걸 교훈을 못 얻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는 신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깨어서 그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망했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고 국민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또 박수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마술사가 계속 똑같은 마술을 매년 공연하는데 매년 새로운 마술이라고 박수를 쳐대니 그 마술사가 그냥 뭐하러 새로 좋은 마술을 만들겠어요? 이 마술. 그러니까 똑같은 마술에 매번 써보면 관객이 멍청한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저희 살람이 잘라서 단계적 동시적 한 거는 결국 북한한테 말려들었다. 그래서 타결할 때 협상을 타결할 때는 일괄하고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시행은 좀 단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행의 단계도 최소한 수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신문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스냅백 제도라는 게 뭐냐면 아니 4차 검증을 해서 북한이 제재 이행을 안 했거나 약속을 불이행한 게 발견이 되면 제재를 원고하는 거죠. 이건 이란 핵협상 때 스냅백 제도를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과 협상을 했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2015년 7월에 이란 핵협상을 타결할 때 미국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만든 게 그 유명한 스냅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약속이 만약 이행이 안 됐거나 이들이 안 하겠다고 버티면 65일 이후 65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제재를 원복이 됩니다. 이런 스냅백 제도 이런 것들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꼭 해야 되는 게 북한이 핵을 만일 북한 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동시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93년, 94년 1차 북핵위기부터 한국 사람들은 플랜 B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협상하면 협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좀 지지부진하면 이번에 안 된다고 신망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플랜 B와 플랜 A는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비핵화 노력과 병행해서 북한의 핵 억제와 대응 능력을 동시에 구축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미국의 핵을 우리 핵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술핵무기 개배치라든지 나토와 동일한 미국과 핵공유협정을 맺는 거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핵을 소위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의 한 수단으로서 해구산 정책을 대한민국에 준다고 했는데 그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핵을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제 우리 자의적 우리가 써도 핵무장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핵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하면 당장 원전에 필요한 우라늄 수입이 안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만약 아까도 말씀 우리가 이 통상국가인데 유엔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산업에 영향받기 전에 우리 자본시장부터 붕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 막 하고 국민들이 분위기상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유엔 제재 맞아서 한 일주일 만에 자본시장 완전히 붕괴돼서 일주일 만에 IMF 구제금융 가면 어떤 놈이 저거 하지 해라 그러냐고 반드시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치인이 국민들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또 공개적으로 우리 핵무장할 때 합의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걸 공개로 내는 순간 또 제재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아마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와 우리한테 현저한 안보상의 이점을 얻는 협상 카드로 쓰면 좋을 것이 거기다 현실적이 있지 않겠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핵공유 협정이 출연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쯤 되면 잘 아시는 미국, 소련, 영국, 세 번째가 영국이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보니까 이거 앵글로색슨끼리는 지들이 스스로 하면서 기술도 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유역의 위협을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역의 위협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참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나토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나 이태리나 스페인 다른 나라들이 저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미국 저거 뭐 전술핵 무기를 53년도부터 배치는 해놨는데 그 접근도 못하게 하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겠다.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야, 핵 개발하지 말고 내가 네 나토 얘기 갖다 놓은 그때는 9개국의 전술핵 무기 배치해놨어요. 이것을 같이 쓰자. 그래서 핵 공유 체제가 뭐냐면 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 겁니다.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토 국가하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해서 오케이 하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다고 결정되고 난 뒤는 평소 핵폭탄에 대한 관리는 미국이 하지만 이것을 비행기에 달고 떨어지는 거 비행기는 나토 비행기로 한다. 사용은 나토 니네가 하라. 관리만 내가 할게. 이 핵 공유 체제. 이게 뭐냐? 나토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카드로서 미국이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을 같이 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토 지역에 있는 핵 공유 체제는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하여금 어떻게 분탕질을 해도 미국과 나토가 핵가풀림, 이혼하다. 이혼해서 동맹이 파괴되는 경우는 없겠구나. 상대방이 미국이 유역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서울의 안전이나 도쿄의 안전을 버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나 중국처럼 핵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파괴해서 미국이 떠나가고 난 뒤에 내가 대한민국을 척화시키겠다는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여기에 나토와 같은 핵 공유 체제가 동북아에 출범한다. 이게 한미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도 나도 길래할 것이고 이게 아시안 국까지 확대가 돼서 아시아판 나토가 동아시아에 출연하게 된다. 나토의 것은 뭡니까? 소연방의 해체입니다. 소연방 해체는 국제적으로 소련 연방이 15개 국가로 찢어진 것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독재 정체가 무너진 겁니다. 중국이 구소련과 처한 환경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인도 퍼시픽 이니시티브라고 하는 것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만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구소련을 완전하게 질식상태 봉쇄로 집어넣었던 대중봉쇄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내버려뒀다.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가 저기 핵공유 체제가 출범해서 나토가 돼가네.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북한 핵을 눈에 봐주면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심대한 손실이 잘못하면 우리 중공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될 수 있겠구나 느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원유를 잠그고 뭐해서 북한을 내진체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장 쉬운 것은 핵을 개발 안 해도 첨단 비핵 전략 무기를 개발하면 이게 충분하게 또 어느 정도 수단이 한 가지가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우산에다가 대한민국이 당장 서둘러 수 맞는 전략 무기를 만들면 이게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억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백만 원이 죽으면 니도 수백만 원이 죽으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건데 이건 정상국가끼리는 이 구조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북한은 왕조국가입니다. 북한 주민 수백만보다 김정은이 목숨이 더 중요해요. 이런 거죠. 네가 핵무기를 쏘아서 수도권에 몇백만 우리 국민을 죽이게 할 수 있다. 그 대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김여정이 포함해서 50몇 명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있어봤자 뭐 있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불바다로 만들어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공포의 균형이 되죠. 그런데 북한 주민은 자기들 수백만보다 김정은을 총폭탄 위치로 또 옹이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주민 수백만 수천만보다 전체 인구보다 오히려 김정은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김정은이 생각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대개 컨센서스로 봅니다. 같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목숨이 공포의 균형의 거리에 등가가 되는 북한 체제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만만치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범국가적인 핵 대응 체제라고 했는데 핵무기 굉장히 무서운 무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들었을 때 도시 하나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일본은 대개 목조 건물이었고요. 핵에 대한 개념이 없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뜯어보면 핵은 세 가지 수단이 위험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무기가 탁 떨어지면 1억도, 우리 상상이 잘 안 되는데 1억도의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땅으로는 못 들어가고 주로 열은 지상에 있는 것들만 다 태우죠. 왜냐하면 열이 흙이나 어떤 지하 이쪽은 투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1억도 열. 두 번째는 초속 50m의 충격파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날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바람이 흙먼지를 끌어올려가지고 낙진이 떨어집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입니다. 열, 폭풍, 낙진. 근데 열과 폭풍은 지하를 투과를 못합니다. 그럼 방사능은 어떠냐? 흙은 90cm, 벽돌은 40cm, 콘크리트 30cm 이상 투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방사능이 스며드는 차단문만 설치하면 삽니다. 이게 스위스가 113, 전 국민의 113%를 보장할 수 있는 걸 만든 핵방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10조 정도 들었거든요. 스위스가. 우리보다 인구가 7배 많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7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70조 들었겠죠. 그런데 스위스는 맨 땅에 그냥 땅을 빚다 판 거고요. 우리 지하시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끼어들어가면 장사등폰이 이런 거는 또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어가지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에 있는 지하시설만 잘 보강하면 제가 몇 번 행안부 얘기하면 제가 봐서는 한 10조면 될 것 같아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은 2주 후면 자연 상태로 복귀입니다. 후쿠시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원자로 해서 방사능을 낼 때는 오래 가는데 폭탄이 팍 터지고 나서 하면 2주 후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3일 후면요, 엑스레이 찍는 피폭력밖에 안 됩니다. 열과 폭풍이 지나가고 한 2~3시간이 지나서 초기에 강력한 방사능체가 땅에 떨어질 때쯤이면 방호복을 입고 나가면 활동 가능합니다. 군인, 공무원들은 한 2~3시간 후에는 방호복을 입고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방호복이 없는 분은 2주 동안 계시면 되는데 특별히 노약자가 아니면 1주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도 과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국민 노력을 결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협의 본질은 북한 체제라고 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민주화를 시키면 핵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 기타 위협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북한의 체제 변화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 뭐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의 노력, 군사적인 노력, 경제적인 노력 다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저는 인권이라고 봅니다. 인권. 잠깐만 미국하고 소련의 예를 설명을 드리면 소련이 자체 모순이 저절로 붕괴된 것 같지만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한 3분의 1이라면 3분의 2는 미국의 조직적인 전략 때문에 소련을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세 분이 계시는데요.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닥터린으로 기본 판을 짭니다.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대소 전략 균형을 미국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하도록 신의 한 수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건 대통령이 목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교적인 수단. 그러니까 소련과 동북권을 흔드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북중의 삼각구도를 이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튼튼하게 합니다. 나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든지 뭐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라든지 또 기독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우리는 뭉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제2의 소련한테는 미국이 당했던 것처럼 제2의 월남 상태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걸 했고요.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악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계속 호위 전략을 트루만 대통령이 구상을 할 때 NSC 68, NSC 68번째 보고서가 조지 캐난이나 캐스 볼딩이 이야기한 봉쇄 전략입니다. 이 사상의 기본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선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악이다. 사탄으로 보고 사탄은 교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멸망시켜야 돼요. 교화가 될 만한 악이 있고 본질적인 악은 한만 이야기해도 이건 안 된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호위 전략을 하면 그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이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악의 제국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연일 서방 언론에 터뜨리니까 브레즈네프가 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화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고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구의 반행사 같은 자유노조도 탄압도 못하고요. 솔제니친도 풀어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착한 남자인 척 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는 아주 우스운 경우죠.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북한한테 북한 임금법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뭔가 변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사회가 하면 정치본 수용소를 느슨하게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가 뭐냐면 SDI 전략방위구상위원회를 내세워서 군비 경쟁을 강화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경제, 그게 소련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70% 정도 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석유 저유가 정책. 그래서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80년대 일베렐에 36달러까지 됐던 유가를 여러 가지 저유가 정책, 뭐 석유의 정산, 강달러, 뭐 여러 가지 다 동원하고 마지막에 85년대 국해산 브렌트유에 그러니까 해상 유진이 터지면서 86년대 1불에 10달러, 1베렐에 10달러로 떨어지면서 이 저유가가 1990 말까지 갑니다. 아주 긴 저유가, 10몇 년간의 저유가. 우리 대한민국은 3조 보항으로 단단히 이익을 받죠. 하여튼 우리는 이익을 받는데 소련은 아주 나라가 절단 붕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DIM이 이거를 잘 결합을 하면 저는 북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정적인 북한도 여건이 조성이 됐고요. 북한 레짐 체인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협상이라든지 북한 핵을 억제한다든지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 핵을 대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이 혹시 떨어졌을 때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민방위를 어떻게 갖춘다든지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양하게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핵심은 결국은 정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같이 정부는 이거는 국민이 할 수 없는 게 정부가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민이 할 일은 뭐냐면 정부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안 되도록 내년 총선에 이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한 사람도 국회의원을 못 내겠구나라는 결정이 정치적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만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 바꾸는 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깨어있는 정신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길게 했나요? 네. 마치겠습니다.